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주최하는 2021 경기권역 책임의료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 뇌혈관센터 강지훈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9년부터 경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수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중증 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의 분야로 필수 중증의료 병원 전 단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 행사 일정은 유공 구급대원 표창과 2개의 주제 발표, 패널 토론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본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심포지엄 진행에 앞서 2개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백롱민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정상 현장 참석이 어려우셔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필수중증의료 병원 전 단계 심포지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병원 전 단계 구축 사업은 중증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체제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현장과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병원 단계에서의 신속한 처치를 돕고 중증 응급 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전 단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중증 응급 환자가 신속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심포지엄이 경기도 병원 전 단계 구축 사업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백남종 단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분당 서울대학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백남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 필수 중증의료 병원 전 단계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공공의료 사업단하고 경기권역 심내혈관센터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경기권역 심내혈관센터를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지정받았고 2019년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또 지정을 받아서 경기도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내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있는 필수 중증 의료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또 아울러 이천 지역의 이천 의료원이 심내혈관 질환의 특성화로 지역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 여기에 최초부터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서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권역, 지역 간 협력 연계에 좋은 모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병원 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병원 전 단계뿐만 아니라 병원 후 재활 및 지역사회 연계까지 협력 및 연계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다른 권역에서도 확산이 돼서 전 국민들한테 이러한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중간에 조금 데이터를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고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아쉬운 점, 모자른 점, 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토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출해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신 특히 신경과 선생님들, 또 심장내과 선생님들, 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부디 발전적인 토의로 좋은 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사업에 큰 기여를 해주신 60 구급대원 표창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에는 공공의료사업단 백남종 단장님께서 도와주시겠으며 이천소방서 이동협 구급대장님께서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이천소방서 백형규 소방사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선별 및 중증도 분류에 있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필수 중증의료 병원 전 단계 전문 컨설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 백농민 대독. 이천소방서 문진웅 소방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사업에 큰 기여를 해주신 이천소방서 구급대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구축 사업의 소개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오늘의 심포지엄을 이끌어 주실 이건세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세 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보건복지부 평가위원, 추진위원장 및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지역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 사업단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에서 필수 중증 의료 특히 병원 전 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도 아마 관련된 119 응급 이송이나 또는 병원 또는 응급의학 심내 관련된 분들이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서로 직접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는 응급의료에도 그렇고 권역 심내혈관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특히 골든타임과 관련돼서 크리티컬한 타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 사업단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사업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었던 사업들을 좀 공유하고 좀 같이 논의해서 병원 전 단계 필수 중증 의료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아젠다를 다 삼켜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이러한 심장이나 뇌라든지 여러 가지 응급 환자들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의 접근성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응급 진료를 하는 이송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같이 공유하고 좀 문제의 원인이나 과제들을 좀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분 발표 후에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한 20분 정도씩 해서요. 11시까지 발표를 좀 부탁드리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무관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발표하실 두 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경원 교수님이십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응급학과 전문이시고 현재 을지대학교 의과대 응급의학 교실 부교수로 계시면서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응급학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한 분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 사업단의 이지혜 교수님께서 경기도의 뇌졸중을 중심으로 한 전 단계 트리아지 사업을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또는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희가 패널 토의를 진행할 때 또 유튜브에서 올라온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이경원 교수님을 발표로 모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문자로라도 환영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건세 교수님 좌장으로 모시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 사업단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에서 개최하는 필수 중증의료 병원 전 단계 심포지움에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EMS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119 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 사업에 대해서 관련하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EMS 체계와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S 조금 낯설게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EMS라는 것은 응급의학의 세부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고시를 관리하는 아메리칸 보드 오브 이머전시 메디신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자면 EMS란 것은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 환자 초기 안정화, 치료, 구급차와 헬기를 이용한 병원으로 이송에 관련된 응급의학 세부 전문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개념이죠. 그러다 이제 80년대 이후로 소방 분야에서 지금 국가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죠.
뒤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S는 전통적인 의학, 내과학, 외과학과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해야 되죠. 그런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의사가 적격한 자격을 가진 면허를 가진 그런 인력이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의사가 아닌 응급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적 건의를 위임하고 그러나 그냥 위임하는 것은 아니죠. 이에 대해서 교육 훈련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의료 지도, 질관리와 같은 간접 의료 지도를 통해서 관리 통제하는 기전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바로 의료 지도를 하며 영어로는 medical oversight, medical direction, medical control, command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도 다양한 교육 자격 업무 범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first responder, EMT, advanced EMT, paramedic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9급 교육 수료자 이렇게 또 1급, 9급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EMS 체계가 존재한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 다른 것이 당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는 소방이 국가직이 되었습니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사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EMS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EMS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급차, 구급 헬기, 의료장비, 의약품도 구급차, 구급 헬기에 이제 싣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 EMS 프로바이더, 우리로 나라로 치면 간호사, 1급 응급사, 2급 응급사, 9급 교육. 현장에서 이제 환자 평가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데 현장에 의사가 같이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9급 지도사, 응급학 전문의들이 직접 간접 의료 지도를 통해서 이 전체를 의료적으로 물론 소방 공무원들이니까 그 행정 체계가 분명히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적으로는 9급 지도사의 관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 경우에 이제 79년에 전문 과목으로 인정돼서 80년에 처음으로 전문의가 배출됐고 2013년에 EMS 세부 분과 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96년에 처음 배출된 이래 현재까지 응급의학의 세부 전문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응급의료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 대한응급의료 지도사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 용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지었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5년 생긴 이래로 지도의사, 지도의사를 구급차 운영자 등 두게 돼 있고 소방도 구급차 등 운영자에 속합니다. 지도의사를 두게 돼 있고 따라서 119 구조 구배한 법률에도 지도의사 이하 구급 지도의사를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구체적인 지시가 바로 의료 지도인 거죠. 직접 의료 지도, 간접 의료 지도. 이것을 구급 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소방청 훈령입니다. 소방청장 훈령으로 조금 자세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또 직접 의료 지도에 대해서도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 의료 지도 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 부득이한 경우 구급 지도 의사다. 이렇게 또 명시를 잘 해두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자, 구급 지도 의사는 지금 소방청 본부의 소방서별로 법률에 따라서 아까 보신 법률에서 위촉 선임되어 있는데 현재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임기제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으로서 4명이 정원인데 지금 1명은 또 공석입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라면 다른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만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이렇게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서울은 의무사무관 3분이 계십니다. 정원 지금 3분 중 1분은 공석인데 현재는 2분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구급 지도 의사도 대부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이시지만 사실 외과나 신경외과는 그래도 좀 유관하고요. 굉장히 사실 많은 다른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이제 광역 도단위인데요. 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쪽이 역시 의료 인력이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해당 본부가 관할하는 시군에 군 지역에 안 계시면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전문의 선생님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직접 의료 지도는 24시간 365일 하거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종합방재센터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30일이라 해도 60듀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급 지도 의사 그 수로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 구급대원의 직접 의료 지도와 일반인 의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또 응급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또 24시간 병원 진료 다 마치고 자기 쉬는 시간에 또 당직표를 짜서 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소방청 훈련에 보건복지부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를 우선 하지만 없으면 결국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에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소수지만 다른 과 선생님들도 좀 구급 지도사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의료 지도사는 대부분 우리 응급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그럼 실제 직접 의료 지도는 뭐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제 대한응급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보면 경기도 소방서비를 보면 편차가 큽니다. 1.2%에서 12.4%, 평균 한 4.3%입니다. 출동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의 한 지역 소방서를 조사해서 대한응급학회지 발표한 논문인데요.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이 처음으로 당신 소방방재청이었죠.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구급지도사가 위촉 선임되기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아직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2019년도 7월 달부터 특별구급대 사업을 했는데 제가 당시 서울에 6개월 조사해서 지금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곧 발표될 논문입니다. 보시면 전체 앰뷸런스 런에는 5.6%, 병원으로 옮긴 환자에서도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출동 건수로 보시고 수로 계산하면 사실 10% 안 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는 직접 의료 지도사가 받아야 되는 직접 의료 지도 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정도다.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현황을 또 알아야겠습니다. 지역 소방본부 간의 직접 의료 지도 요청 건수가 불균형하고요. 역시 이제 쇄도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전히 우리 119 구급대원들 두서없이 환자 보고를 하거나 팀으로 이제는 움직이죠. 3명이 타서 1급 간호사가 있는데도 2급이 보고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또 왜 그럴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구급대원으로서는 직접 의료 지도사 간의 지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직접 의료 지도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관리 활동은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지금 9개 권역별로 직접 의료 지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콜 자동 분배 시스템 소방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도입하고 현재 사실 휴대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이 몰릴 때는 못 받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콜 자동 분배 시스템으로 하고 소방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의료 지도를 요청하고 특별구급대인 경우는 지금 영상 의료지도 요청하는데 사실 휴대전화로 하기 때문에 요새는 휴대전화에도 영상 녹화하는 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도 자동으로 송수신 기록되고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기적 교육과 피드백 질관리
당연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콜수가 지금 아직 10%도 안 되지만 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하겠다. 이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119 구급대 의무범위 시범 사업, 단순히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필수 중증 의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응급구조사 의무 범위는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열기주의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세계적으로도 응급구조사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시지만 뭐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나 카운티에 EMS 메디컬 디렉터 크레덴셜링 자격을 갖춘 대학을 나오고 또는 어카데미를 나와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그런 응급 구조사 미국으로 치면 파라메딕이겠죠. EMT 파라메딕에 대해서 그 카운티 주에서 크레덴셜링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4년제, 3년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3년제, 4년제 학부 과정을 마친 응급구조사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우리 국시원에서 시행하고 이후에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이러한 업무 범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대 이래로 고정되어 있으니 이제는 확대하자 이런 논의가 이제 활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9년에 이러한 시범사업 확대 처치 범위를 상정한 거죠. 성인 심정지에서 에프네핀을 주사하는 것도 정주하는 것도 소아는 아니고요. 시범 사업에서 성인에서만 허용한 것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성인 소아, 왜냐하면 이제 오토 인젝터가 성인용 소아용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네프린 오토 인젝터를 근주하는 것. 그다음 급성 흉통 환자에서 트러블 리드 ECG.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에 계신 선생님들, 이거 심전도를 응급구조사가 못 찍나? 법률로는 아까 보신 업무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ECG 찍으면 위법이거든요. 현행법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중증 외상 환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 제제 정주, 응급분만 환자에서 퇴출 결찰과 절단, 업무범위 확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작했고 영상 직접 의료 지도로 제한한 것입니다. 특히 에피네핀 정주, 에피네핀 오토 인젝터 근주는요. 만약 영상 직접 의료 지도를 실패하면 음성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기존 업무 범위를 시행한다. 이것이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2019년 당시에 지금은 뭐 퇴임하셨습니다만 당시 정문호 소방청장님과 우리 홍석 당시 이사장님,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다른 이사장님 계시고 제가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하게 소방청과 대한응급의학회가 업무 협약 MOU를 맺고 보건복지부 또 대한응급의학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교수협의회에서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공동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이제 시작된 사업이죠. 자, 당시에 또 우리 대한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는 우리 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산하학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에서 특별구급교육 3일 교육을 실시했고요. 당연히 이제 직접 의료 지도를 담당할 우리 선생님들 4시간 교육을 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퍼센트를 냈을 때 한 90% 이상이 직접 의료 지도 의사 교육에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시작으로 그 다음 달에는 광주전남, 그 다음 달에는 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2019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듯이 1월 달부터 코비드19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금 뭐 시범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뭐 좀 장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개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그래도 제일 처음 시작했고 오래 했고 그 6개월에 대해서 직접 의료 지도를 분석해서 대한응급학회 이제 지금 이제
억셉돼서 곧 이제 출판될 논문인데요. 역시 이제 OHCA는 이제 병원 밖 심정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OHCA 환자가 역시 8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급성 흉통. 서울에서도 병원전 분만이 있었습니다. 4건. 그래서 저도 이 리뷰하면서 서울에서는 지방에서는 있고 서울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있더라고요. 4건 있었고 그 4건에서 2건은 결찰 시행했습니다. OHCA 환자에서 64.6%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정주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콜 영상 통화하기로 했는데 91%에서는 영상 통화를 했고요. 영상으로 직접 의료지를 받았습니다. 급성 흉통에서 12리드 ECG는 뭐 사실 비침습적이고 하기 때문에 98.7%가 했고 그 대신 직접 의료지 비율은 조금 오히려 60.3% 떨어졌죠. 아나필락시스도 17건 있었고요. 오토 인젝터 사용도 10건 60%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영상 통화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언플랜드 아웃 오브 하스피탈 벌스는 100% 영상 받아서 영상 직접 의료지도 받아서 5건 2건에서 50%에서 퇴출 결찰 절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에피네프린 쓴 거 보면 하나 쓴 게 1mg, 1앰플 쓴 것이 40%, 2앰플 쓴 것이 30%, 합치면 거의 70% 되지만 그래도 여러 앰플 쓴 것도 있습니다. 아직. 조금 이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 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EMS를 하는 나라에서 심정지, 병원 밖 심정지에 에피네프린 쓰지 않는 나라 참 드물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것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도 2006년부터 구급 구명사, 그거는 이머지 메디컬 테크니션을 일본은 좀 독특하죠. 자기들 이제 구급 구명사다 이렇게 합니다. 정주를 허용했는데요. 2006년 4월부터 논문을 통해서 보니 일본도 역시 1mg이 대부분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한 평균 3번 썼다 3mg. 우리나라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우리 CPR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구급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대한 더 노력과 연구 필요합니다. 트러블리드 ECG는 이건 뭐 논의에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큐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빨리 시행하고 단순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병원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핸드폰 영상 통화를 하거나 심전도를 찍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상으로도 지금 구급대에 입고돼 있는 이미 활용하는 제세동기 모니터에도 자동 전송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못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것이 체계 아닙니까? 필수 중증급여 체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고 메디컬 에비던스도 확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성이 어떠니 법제도 어떠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 지역별로 구급대에서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로 트러블리드 ECG를 트랜스미션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에서 지금 코로나 백시네이션 하니까 아나필락시스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도 되고 이미 2011년에 NAEMSP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하고 비슷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11년에 발표했고 19년 개정 보완해서 이분들은 서면으로 잘 정리 작성 지침 교육 질 관리가 필요하다. 직접 의료 지도보다. 우리는 아직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상 직접 의료 지도에서 하려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사실 자기가 이런 거 겪고 하면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구매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간혹 그런 환자 봅니다. 자기가 실제 이제 가지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구급대원은 쓰면 또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언플랜드 아웃 오브 하스피탈 벌스 계획되지 않은 병원 밖 유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든 뭐 후진국이든 관계없습니다. 0.19에서 0.61% 차지하고
시범 기간 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그 6개월 동안에도 서울에서도 4건 있더라고요. 지방 뭐 더 많죠. 그래서 이랬을 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고 따라서 EMS 프로바이더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중증 외상의 경우에도 뭐 미국은 뭐 EMS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아주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란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케토로랑, 케토신, IBNSA들이죠. 예, 무작위 배정 연구한 것도 있던데 뭐 우리나라는 아직 참 EMS 단계에서 무작위 배정 연구는 뭐 난망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OHCA 환자 사용하고 있는 아이비에피네핀에 대해서도 논쟁 중이고 법제화되는 걸 반대하고 있고 아이비에피네핀은 법제하자 이건 아니고 이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법제하자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찬반이 아직도 많고 또 11리드 ECG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위험입니다. 이거 뭐 전송까지 필수 중증급으로 체계까지 뭐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뭐 찍어야 그 다음 전송을 하죠. 지금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검사는 되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건수도 보여드렸고요. OHCA나 UOHB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데 대한 지식 술기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데 대한 학문적인 토론보다는 연구도 부족하고요, 에비던스도 부족하고요, 아직도 그런 상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119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뭐 해양이라든지 도서에서는 해양 경찰도 일부 담당합니다. 이 텍스 베이스도 운영되죠. 그런데 닥터 헬기 전국에 지금 6대 있나요? 그다음에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병원에서 서울특별시의 재정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 SMRCU와 같은 것은 hospital based로 fire based, fire department 뜻이죠. 그 정부 기관에서 저희들은 이 프리하스피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만의 현실은 아니고 일본, 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극동 쪽에서는 대부분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닥터 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EMS죠. 그래서 CCD 크리티컬 케어 트랜스포트는 지금 하스피털 베이스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텍스 베이스드입니다. 텍스 베이스드고 CCT는 일부 또 이송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안 받으면 또 서울시장이 또 선거법에 또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인터하스피털 EMS에서 인터하스피털도 중요합니다. 병원 간 이송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인터하스피털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설 이송업체 프라이빗 에이전시가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플랫피로 그냥 받고 있는데 아주 그 지역에서는 이 사설 이송업체도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 뭐 경상도 이렇게 전라도 이렇게 가면 그냥 뭐 할 수 없습니다. 소방이나 병원에서 이송합니다. 이경환 교수님 빨리 좀 부탁합니다. 이제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구급차 겨우 75,000원이죠. 아직까지도. 자, 뭐 아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독일 베르린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CT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큐스트로 의심되는 환자 현장에서 우리 신경과 선생님 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환자를 구조해서 CT 찍어서 현장에서 IV 피브리널 IC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한 SMICU 저도 이제 2016년, 17년 있으면서 제가 또 운영하고 그랬는데 운영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사진을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말로 포샵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양쪽에서 우리 프로바이더가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비, 구급차 역시 중요한데 현재 필수 중증 의료 우리나라 따로 별도 구급차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구급차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관심 받고 음악 구급차라든지 DME 차량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부 구급대원들 평가 응급 처치 이송한 역량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제가 또 조사한 다른 논문인데요. 어떤 이제
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 1년 미만이 매년 보면 한 50%예요. 계속 이제 그래서 16년 차 이상 없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들도 잘 아시지만 구급차에 계속 루키만 그게 50%나 들어오니 이게 유지되겠습니까?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우리 의료지도 인력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연계 체계도 코로나 터지면서 아주 강조돼서 사전 연락 수준이지 그전에는 뭐 그냥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죠. 뭐 체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료계나 의학계의 관심도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필수 중증으로 병원 전 단계 우리나라가 뭐 시작하는 수준이다.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시작하는 수준이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 메디컬 리더십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있고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과학기술, 에비던스가 충분한 의학기술은 현장에서 활용돼야 되고 있을 좀 넘어서야겠다. 실질적인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금 어큐스트록도 프리하스피탈 스트록 스케일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적인 의료계 전반 의학계의 관심과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경원 교수님께서 병원 전 단계 필수 중증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에피네프린이라든지 EKG, 전송의 문제, 또 상호간의 연락 체계, 업무에 대한 부분, 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좀 문제점들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주로 이제 뇌졸중에 관련돼서 병원 전 단계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떻게 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 사업단의 이지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지혜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경기 책임의료기관으로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시행한 뇌졸중 병원 전 단계 트리아지 시범 사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2년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심내혈관 질환 사망과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고 건강 형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심내혈관 질환의 전 주기에 걸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경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조정하고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퇴원 환자 케어 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이천 지역 심내혈관 질환의 안전망 구축 사업, 공공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천 지역의 심내혈관 질환 안전망 구축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시범 사업과 소방국 판라인을 통한 이천시 뇌졸중 트리아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 이천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천 지역의 심내혈관 질환센터 시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저희 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22만의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은 경기도 4.5% 정도 해당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만 뇌졸중 조기 증상의 인지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의료 공급에 있어서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구급 차량 4대를 운영했고 현재는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 시 이천병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거나 중증 환자를 분류해서 경기도 광주시나 성남시, 충청북도 충주시나 강원도 원주까지 근거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헬기를 이용해서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 남부 권역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의료 이천병원은 경기도 이천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BTA 사업으로 증축을 했고 2019년 3월 증축이 완료될 예정이었고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병원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경기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는 이천병원에서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운용하며 급성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심내혈관 질환 급성기 치료와 재활 치료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설 운용에 대한 적합성을 자문했고 이천병원의 간호 인력이나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심내혈관 질환 치료 관련 인력을 교육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진을 파견해서 급성기 치료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환자 의뢰, 대의뢰의 패스트트랙을 만들었고 또 의료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뇌졸중의 치료 체계, 스트록 시스템즈 오브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이천병원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요소들을 각각의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천 지역의 심내혈관 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환자 중증도에 따라 EMS 리스폰스에서 경기 소방재난본부 이천 지역 구급대 연계를 통해 필수 중증의료 병원 전 단계 한라인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이천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천 소방서 지역병원과 협력해서 뇌졸중 의심 환자 중증도 분류 그리고 이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천 지역에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천 소방 구급대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한라인을 통해 신경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하고 신경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 등의 의료 지도를 하고 그리고 중증도와 치료의 시급성 그리고 치료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시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병원으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입니다. 2019년 7월에는 소방청과 대한뇌졸중학회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8월에는 소방청과 경기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그리고 경기도 이천 소방구급 한라인으로 시범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한라인 시범 사업을 위해서 이천 소방구급대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는 같이 이 사업을 저희 병원만 한 게 아니라 저희 병원과 이천병원 그리고 광주 참좋은병원 그리고 구급대원 이천 소방서와 같이 시행했는데요. 그 협력 기관을 지정해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한라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리고 사업 평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원은 경기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신경과에 바로 연결되는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고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는 뇌졸중 중증도나 치료의 시급성 그리고 협력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진료 시간 등을 판단해서 트리아지를 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은 권역 거점병원이나 지역 거점병원을 기준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데요. 뇌졸중 의심 환자 발생 시에 이천 소방서에 소속된 3개의 안전센터, 거기에 이제 4개의 구급대에서 출동해서 이천 병원이나 광주 참좋은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혹은 그 외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거점 병원의
치료 가능한 시술과 시간을 조사해서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각 기관의 담당자 역할 설정을 했고,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응시 환자는 이제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구급대원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응급의료 체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환자 평가 능력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뇌졸중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신경과 전문의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평가 방법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급대원의 환자평가 능력과 신경학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뇌졸중 의심 증상, 증상 발생 후 치료 시간의 중요성, 신경학적 검사,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 프로토콜이나 환자 이송 후 피드백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한라인 시스템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의료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시스템에 녹취가 되는데요.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신경과 교수님이 이렇게 서면으로 피드백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급대원이 한라인 상담을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환자가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 이송 시 저희 경기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에 환자가 오게 되면 그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과 같이 CT실에 동행해서 영상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피드백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급대원이 증상과 뇌 병변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이제 궁극적으로 뇌졸중 환자, 그리고 이천시에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활동하게 된 이천시의 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환자의 적절한 이송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병원과 이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피드백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뇌졸중 의심 환자 이송 시 이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프리노티하는 프로세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 그거 자체가 프리노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의료진끼리의 그런 협력 체계도 만들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의심 환자가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병원에서는 신경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까지 그렇게 협력 관계가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의료진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등으로 병원이 문을 닫아서 환자가 이송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천 지역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환자가 권역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그래서 이송이 필요할 경우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에게 바로 연결해서 환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핫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까지 연결을 해서 이제 뇌졸중 환자가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총 147명의 한라인 트리아지가 있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한 8% 정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84명이 뇌졸중으로 진단됐고 10명이 TIA로 진단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없음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기 때문에 진단명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트리아지 중 56%의 환자가 이송되었는데요. 이천병원으로 28%, 광주참좋은병원으로 14%의 환자가 이송되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이천병원과 광주참좋은병원에도 환자가 많이 이송이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의료 공급
응급에 대한 그런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좀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가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천 소방서에 소속된 3개의 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천 센터에 마장센터랑 부발센터가 새로 오픈하게 되면서 사업에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천 소방서의 이천 소방서 아니라 그 인근에 위치한 여주 소방서의 가남 구급센터는 이천 지역에 이렇게 이제 반도처럼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남 구급센터에서도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2019년 이제 11월부터 쭉 하고 있는데 우선 6개월치의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월별 한라인 대상 환자 진단 현황입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알 수 없으면 협력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고요. 월 평균 11명의 트리아지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교육을 통해 저희가 뇌졸중 의심 환자 진단과 중증도 분류에 대한 구급대원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송 환자 중 뇌졸중과 일과성 허혈 발작의 진단 비율이 한라인 케이스에서는 71%, 그리고 저희가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환자 중에서는 79%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급성기 뇌졸중 병원 전 단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 병원과 구급대의 협력 체계, 그리고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저희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 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그런 중증 트리아지 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트리아지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뇌졸중 병원 전 단계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추진하고 있는데 뇌졸중 병원 전 단계 그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의료 공급 현황에 맞춰서 각 의료기관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적으로 물리적인 적절한 배치, 그리고 의료기관과 구급대원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역의 치료 병원 간의 인터하스피털 그 중증 환자 이송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환자를 이송할 때 정보 교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교류 체계가 역시 뇌졸중 환자의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경기도 이천 지역과 핫라인을 구축을 했었던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경원 교수님과 이지혜 교수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전 단계 전반적인 문제,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 장비, 또 그게 있더라도 쓰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좀 체계에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경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줬고, 또 이재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구축을 했고, 그 구축을 해서 어떻게 인력 지원이라든지 환자 이송, 그다음에 구급대원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나중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패널 토론은 6분이 참여를 합니다. 차재관 동아대학교 권역심내혈관 센터장, 전국 권역심내혈관 센터 협의회 대표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장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배희준 교수님이신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장, 또 중앙심내혈관 질환센터 중앙지원단장, 그다음에 이승준 팀장님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장이시고 응급학교 전문의십니다. 그다음에 이천 소방서에서
구급대장을 하시는 이동협 선생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심내혈관 질환 담당하시는 문재숙 사무관님, 이렇게 패널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심장이라도 뇌라든지 외상과 같은 필수 중증 의료의 단계는 사실 국가가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의외로 두 분 발표에서도 그렇듯이 지역에 그냥 맡겨둔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한계들,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병원 전 단계에 필수 의료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제안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구축 사업의 소개, 그다음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체 패널 토론 시간은 현재 11시 10분에서 12시까지입니다. 패널로 참가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화면에 나올 텐데 간단히 인사를 하고 패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일관적으로 한꺼번에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재강 교수님, 동아대학교 병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센터장이시고요. 전국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협의체장이십니다. 차재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임준 교수님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화면에 잘 안 나오네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센터장이십니다. 예, 임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희준 교수님이십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장이시고요. 중앙 심내혈관 질환 센터 중앙지원단 단장이십니다. 배희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준 팀장님이십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 관리팀장이시고 응급의학 전문의이십니다. 이승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소방서의 구급대장이십니다. 화면에 이동협 대장님, 제일 높으신 것 같네. 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으로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문재숙 사무관님,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한 분당 참 멀리서 힘든 전문가 불러놓고 얘기를 조금만 하라고 해야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 분당 한 6분 정도 좀 해주시고, 발표 한 분신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의견 있으면 추가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할 시간과 여유가 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한 100여 명 이상이 좀 오셨는데 지금 뭐 질문을 올리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재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차재관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병원 전 단계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이제 필수 의료, 우리가 필수 의료라면 심내혈관하고 외상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특별히 심내혈관 뇌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 이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병원 단계, 병원 안에 환자가 들어오고 나서 치료까지 들어가는 그 치료 시간은 제가 자부하기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인증받은 센터들의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시간은 병원 들어오자마자 30분 이내 한 90% 이상의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유럽보다도 앞서는 수치입니다. 문제점은 뭔가를 생각한다면 병원 전 단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왜 그럴까? 다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를 누구든지 하겠다. 이건 10년 전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응급의학과도 그렇고 뇌졸중 학회도 그렇고 반개 학회들이 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지역마다 오늘 지금 소개받은 그 경기 권역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한라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냥 뭐 그 지역에서 한 번씩의 쇼업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은 거버넌스의 부족입니다. 결국 뇌졸중 환자가 구급차에 찼을 때 이걸 어디서 컨트롤할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게 응급센터로 가서 컨트롤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뇌졸중 센터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죠. 실제로 보면 뭐 응급센터 오시면 뇌졸중센터 협력이 돼서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분석해서 보면 어떤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구급차에서 뇌졸중센터를 연락해서 환자가 가다가 다시 응급센터에서 걸립니다. 어떤 문제로 걸리냐면 인공호흡기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중환자는 이런 게 날라오게 되면 그 환자는 뇌졸중센터 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돌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환자가 실제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한라인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그 병원 전 단계 안내문을 붙인다 할지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연계학회가 응급의학과, 뇌졸중학과, 심혈관 학회들이 이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 거버넌스를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협력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따라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2년 전에 체코의 그 병원 전 단계에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국가적으로 도어트 니들 타임 치료간이 20분이다. 전국에 있는 인증센터들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구급차가 오면 구급대에서 응급실을 폐쇄해버리고 뇌졸중 환자를 바로 CT방에 놓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가 아니냐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는 한 병원, 한 지역만이 움직여서는 이제 좀 힘든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뭐 관계 학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거버넌스들을 좀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원 전 단계라고 하면 구급차뿐만 아니라 병원과 병원 사이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뭐 이천의료원과 그 분당 서울대병원 관계는 사실 대표적인 병원과 병원 사이의 뇌졸중 전 단계 사업이고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저희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제도 지역에 있는 병원 3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그쪽 지역 병원에 진짜 펄스로 트리아지를 해줄 수 있는 신경과 의사, 그러니까 자격 있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신경과 의사면 되겠지, 혹은 뇌졸중이 아니라도 뭐 연계학과가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사실 이 트리아지라는 것, 펄스로 트리아지에 해야 되는 그전 정도의 자격이 있는 의사라면 진짜 헌신적이고 굉장히 스킬풀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자기가 그 병원에서 환자의 정맥혈전 용해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가진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아마 그 조그만 병원에서 전화로 콜을 받아준다, 그 마더캐리어 병원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인력 수급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천병원에서도 그 자격 있는 그 뇌졸중을 봐줄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 지역에서 이렇다면 지역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일 거라는 거죠.
이렇다면 이런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한 베네핏을 어떻게 줄 거냐, 특히 공공병원에서,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혹은 외상에 대한 퍼스트 트리아지를 할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에 대한 한번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빨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학회 간의 협력도 필요할 거다. 그다음에 국가가 좀 나서서 이런 가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건지 체코의 사례를 들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체코보다 이렇게 못해서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사무관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원 간에 이렇게 한라인 네트워크를 해도 막상 인력이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렇게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 필수 중증 의료 점자 꺼리는 분야라서 인력의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준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좀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제 응급구조대원의 어떤 업무 범위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이제 지도사의 관계들 속에서의 이송에서 EMS에서의 어떤 그런 빠른 이송과 적절한 어떤 어떤 이송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들을 구축하기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세팅 속에서 확대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경기도 이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뇌졸중에 대한 어떤 트리아지 센터, 뭐 이송, 뭐 이런 시범 사업들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시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다양한 어떤 세팅에서 지역적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시범 사업이 앞서 이제 차재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번 이례적인 어떤 시범 사업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을 번사업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전국적인 단일한 어떤 EMS 체계들을 좀 더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보편적인 기본적인 방향성과 지역의 세팅이 다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나왔던 이제 응급지도사와 이제 구급대원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의 어떤 연계 체계를 구축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지침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체계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면 심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뭐 그리고 그 각각에 있어서의 자원의 양과 분포가 지역별로 상당히 천차만별인 상황 속에서 단일한 체계를 또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들을 유지해 나가는 속에서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거냐에 대한 접근 전략 이런 부분들이 시범 사업에 담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세팅의 시범 사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그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하는 두 개의 층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접근 전략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범 사업에서 우리가 고민돼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다른데 경기도 상황이 다르고 경남 상황이 다르고 대도시 서울 상황이 다른데 하나의 시범사 결과를 일반화시켰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으로만 다 쫓겨서 서 있을 때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속에 있어서의 세팅, 설계, 시범사의 설계들을 어떻게 보면 소방청, 보건복지부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의사 인력에 대한 이제 필수 중증 의료 관련된 어떤 그런 병원 단계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결국 병원 단계에 있어서의 지금의 여러 가지 전문 분야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전문 분야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직역 간에 또는 분야 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좀 갈등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장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회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자체가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각종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국비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작업 속에서 전문화 경영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화 경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다른 이제 약점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분절성 그리고 연계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전문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테크니컬한 측면도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아마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한 거죠. 이런 각각의 분야가 이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 필수 중증 분야에 있어서의 테크니컬한 측면도 강화됐지만 실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주체, 인력,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고 그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서 그리고 양성 체계에서도 이런 게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공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문제 얘기하고 뭐 일가정 양립 얘기를 하는데 뭐 저출산 문제가 일가정 양립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보건의료 문제에서 의료 인력 문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테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과처럼 엄청난 노동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할 의사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도 지금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도 젊었을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이지만 이제 연세가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사실은 당직을 계속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교수님들처럼 당직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현실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는 현실적인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절화 경영, 전문화 경영의 어떤 특성 자체가 사실 부정적인 어떤 연계 부족, 분절성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경향은 융합적인 경향도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분들을 강화시켰을 때 전체 퍼포먼스, 의료질이 강화된다는 것들이 이미 입증되고 있고 그래서 연계 문제가 지금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환경 변화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앞서 이제 차 선생님 말씀하신 학계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센터와 심내센터, 외상센터, 모자의료센터가 어떻게 그런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 나갈 거냐가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은 병원 세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원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들을 가져나간 것과 한 속에 있어서의 지역의 상황, 권역의 상황의 다른 부분들 어떻게 결합시켜낼 거냐에 대한 운영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향후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당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당직 문제를 외상 따로, 응급 따로, 심내 따로, 뭐 모자의료 따로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때는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 변화에 대응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당직 체계에 대한 것들을 별도의 분야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필수 중증 의료 분야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어떻게 만들 거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나는 응급, 외상, 심내 등 이게 전문 체계로 과거에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있었다면 이제 전체적인 비효율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통합적인 그다음에 분절과 연계를 극복하는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베이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배희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경기권역 심내혈관 센터장이자 이천 지역에서 오는 뇌졸중 환자를 보고 있는 신경과 의사로서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심내혈관 질환 관리 중앙 지원단장으로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천 병원 전단계 사업을 하면서 권역센터장으로서 또 신경과 의사로서 이 사업은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밸류업을 하고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100여 명의 환자를 받고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죽거나 아니면 누워 있으실 분들 10명 정도는 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바람이 있다면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이천 지역 외에도 또 어디서 광주 지역도 해달라, 뭐 용인 지역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했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지 이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 코로나가 닥쳤죠.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 때 이천 지역 분들이 이 심내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이 저희 시범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이런 사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지원단장으로 하나 말씀드려 보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외상은 다른 응급질환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병원에 잘못 가면 결과가 바뀌어요. 다른 응급질환들은 대부분 첫 번째 병원에 가서 거기서 그 병원을 해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걸 정리하고 가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병원 전단계 시스템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금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아까 이경원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이런 시간을 다투는 한 시간이 치료가 늦어지면 생사가 10%씩 바뀌는 이런 병에 대해서 별다른 고려 없이 체계가 없다는 건 이건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논의 구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필수 중증 의료 특히 그 뇌졸중, 심근경색, 외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병원 전 단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구급대랑 119 구급대랑 치료 가능한 병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논의되는 얘기들 보니까 권역 책임 의료기관 해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역의 이 책임성을 다 맡기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에서 논의가 되고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구조를 지역에 맞춰서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표는 같잖아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외상 전문가, 응급 전문가 그리고 심내 전문가들이 또 그 관련된 정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신 논의 구조. 다시 말하면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또는 치료 체계에 대한 어떤 그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실질적인 결정권하고 문제 능력이 있고 그렇게 모아나가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EKG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주소 치료 문제랄지 병원 간 이송해서 119를 못 쓰는 문제. 그 이천병원 바로 앞에 119 구급대원이 있는데 구급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천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있는데 분당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설구급대 부르고 1시간 기다려야 돼. 2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때로는 119 구급대원 구급대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그냥 목에 그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제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천병원하고 광주 참좋은병원 그리고 119 이천 지역 119 구급대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배준 교수님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심내혈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현재 병원의 역량이나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필수 중증 의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질환의 특성, 세부적인 특성들이 좀 있어서 첫 병원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근데 이런 것들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구조가 현재 중앙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앙에서 이러한 논의 구조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필수 중증 의료가 보다 체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승준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라고 생각하다가요. 일단 이제 제가 아는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의사들은 자기 환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 환자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근무가 아니고 중환자실에 없어서 환자를 못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자원이 이렇게 분절되고 고립되어 있어서 같이 융합이 되지 못했던 시스템의 잘못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절된 것을 다시 모아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자리로 만들자는 게 이런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들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첫 단계로서는 아마 1단계 목표는 소통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소방은 구급대원은 이제 환자를 적절하게 잘 초기 처치하고 이송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의사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문제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노력들을 하시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해내는 그런 것들을 해내시면서 이제 1단계를 이제 잘 마무리 해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2단계, 3단계는 이제 목표가 뭐가 될 거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환자가 발생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연코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과오들은 뭐냐면은 이런 분석을 하고 나면은 필연코 누가 잘못했다고 나와요. 누가 잘못했고 누군가 책임을 못 지고, 예전에 민건희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병원 한 병원이 잘못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어느 한 의사가 잘못했다고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미친 영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의 탓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잘못이 시스템의 잘못인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좋은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제 좋은 계획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평가하는 구조가 중요한데요.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 평가를 뭘로 할지가 명확치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의료 시스템의 평가 결과의 목표는 환자 생존이죠. 그러니 그것밖에 못했었던 게 과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계획이 세워진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이제 협동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획으로 잘 세우고 그것을 잘 평가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면은 그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은 생존율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을 잘 세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 파악이고요. 실제로 이제 현황 파악의 목소리는 대부분 현장 전문가들에서 나옵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걸 잘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정책 입안자와 이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책 관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이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은 결국에는 여기 한 포션을 책임자들만 자기가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은 모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협력하고 협동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가 이제 시초가 되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큰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스템 체계를 좀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분절화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체계들이 잘 갖춰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협 이천 소방서 구급 대장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천소방서 구급대장 이동협이라고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보니까 또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서가 또 구급대원이 또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또 책임이 또 막중하게 느껴지고요. 제가 오늘은 그 이천 지역 뇌졸중 병원 전 단계 그 트리아지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초에는 그 2019년 10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이걸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그 이 시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범 사업을 하면 우리 구급대원들의 환자 평가 능력이 좀 향상될 것 같아서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이천 시민들이 이제 뇌졸중 그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그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약 17개월에 거쳐서 한 150명의 환자를 저희가 이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범 사업의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인근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 좋은 사업이 저희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근 소방서 구급대도 마찬가지고 타 주변 서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시범 사업이 그 인근 관서, 그러니까 이 가까운 분당이나 성남에서는 이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이 시범 사업이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농 복합도시인 이천이나 여주, 양평 뭐 이쪽 안성 쪽에는 이런 시범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시범 사업을 확대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뇌혈관 질환 말고도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도 이 시범 사업이 좀 더 추진이 돼서 저희 또 소방서하고 같이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 이 시범 사업이 좀 더 그 발전을 해서 저희 대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기간이 종료가 원래는 됐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각종 그 추진하면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사무관님께서 오셨는데 이번 시범 사업이 이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좀 지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 옆에서 이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그 소방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크다는 걸 오늘 많이 느꼈고요. 대원들도 많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환자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엽 대장님,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 사업 확대를 지역을 특히 도농 지역, 이천, 여주, 양평, 안성 이런 지역에서 요구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쓰면 될지 모르겠다. 뇌혈관뿐 아니라 심장질환, 아까 교수님 처음 발표에서도 카디악 어레스트, 심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심장질환으로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현재 예산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토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사무관님 부담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는데 뭐 의견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한 분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임준 교수님 당직 문제 등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 같다. 필수 중증 의료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분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문재익 사무관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권역 심내센터이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선도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의 효과성과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나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하신 뭐 인천병원하고 또 같은 소방청과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런 병원 전 단계 개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 전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송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적절한 이송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단에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병원 전 단계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소방청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중증도 분류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그 지역마다 있는 의료 자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의료 자원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이송 체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그리고 소방청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뭐 심내센터도 필수 중증 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이 협력을 해서 그런 이송 체계를 공동으로 같이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뭐 늦은 감도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배희준 단장님이 말씀하신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범 사업을 중증도 분류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리고 이송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그 분야 특성에 맞는 이송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응급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응급의료과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돼서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송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송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내 인프라를 구축을 해내는 게 우선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시겠지만 권역 심내센터가 지금은 14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권역 심내센터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14개의 권역 심내센터로는 우리나라 급성기 심내 환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나 이런 응급에 대한 문제들을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한 70개 권역별로 지역 응급의료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를 확충을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역 단위의 심내 센터들이 더 확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구급대원분들이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이송 기관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런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심내센터와 그리고 권역 심내센터 그리고 다른 필수 중증 의료 분야와 함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지금 이 시범 사업은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하셨고 아까 우리 여기
이동엽 구국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범사업 확대 부분은 앞으로 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중주도 분류 체계 그 시범사업 논의하는 과정과 함께 같이 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심혈관 부분 추가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 체계와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시범사업한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를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특성을 좀 고려한 좀 논의 구조들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필수 의료 전달 체계, 맞춤형 이송 체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병원 전 단계 환자 이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증도에 따라 어떻게 이송할 건지 이런 것들을 소방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중앙 단위에서 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이제 지역과 상당히 연계를 해가면서 하면 사실 이제 이천 지역과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같이 했었던 이런 사업이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조금 구체적인 정책 레벨과 현장의 사업 레벨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교수님 처음에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이경원 교수님과 이재 교수님 여러 가지 뭐 토론 크게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잠깐 좀 얘기를 듣고 다른 분 혹시 얘기가 있으면 한 2, 3분 정도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원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패널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 차재관 선생님께서 체코의 예를 들면서 응급실 패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EMS는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상당히 체계가 다르고요. 체코는 대표적으로 프랑코 젊은분들, 유럽 쪽은 아시지만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체계입니다. 거기는 응급실 따로 있고, 우리로 현실로 비유하자면 신경과 응급실 따로 있고 순환기내과 응급실 따로 있고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도어 투 니들 타임을 줄이는 어떤 그런 사례로서는 우리가 참고해야겠지만 그런 체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패스하자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임준 선생님께서 당직 체계 통합을 운영하자. 문제는 지적은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해결책으로 통합 당직 말씀하신 신경과나 순환기내과 선생님 외상 볼 수 있습니까? 모자까지 말씀하셨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신경과 환자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문재숙 사무관께서 향후 70곳의 권역, 현재 14곳의 권역 심내혈관센터인데 향후 70곳의 권역 지역 심내혈관센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중앙의료센터에서 발표한 것은 다음 연도 지금 연도는 70곳에 70에서 100곳 정도의 중증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는데 거기 70곳의 지역 심내 센터라는 것은 제가 못 봤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지. 중증응급의료 센터라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중증응급 센터 안에서도 권역응급센터는 지정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재 교수님. 네, 많은 선생님들 중앙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무관님 중증도 분류체계 만들고 있고 이제 실제로 적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사업에서 비추어서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 지역에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하는 키플레이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신경과 선생님들이 전화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환자 중증의 경우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환자도 실제 잘 이렇게 이송 오는 환자 잘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천병원에서 신경과 선생님 그리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잘 이 사업에 협조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결국 중앙 정책이 그 지역에서 키플레이어들이 잘 움직일 수 있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경원 교수님께서 몇몇 토론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간단하게 차재관 교수님.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응급의학과를 패스하자, 응급센터를 패스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해고요. 그때는 그 나라의 역사나 그 전통에 맞춰서 그걸 만들었을 거고 그런 형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는 강론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응급센터에서 과연 그 총체적인 그 환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심내 외상이 중요하다면 심내 환자에 대해서 어떤 강론을 움직일까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가 저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응급센터 내에 뇌졸중 전문의를 구축을 해서 전문 체계를 뇌졸중 전문의를 고용을 해서 거기서 일단 받고 모든 걸 컨트롤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뇌졸중센터의 의견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걸 결정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체계에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오해가 됐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병원에 응급센터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진짜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좀 오늘 나와서 보건복지부도 나오셨고 뭐 중앙응급센터에서도 나오셨는데 과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중앙은 도대체 어딜까? 어디까지 가야지만 이게 해결될까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답답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 얘기하시기 전에 한 분이 좀 더 의견을 줬습니다. 문재숙 사무관님 토론 내용 중에 심혈관 센터 70개 지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문자로 올라왔습니다. 임중 교수님. 네. 글쎄요, 좀 잘못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저기 당직을 쓴다는 게 뭐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니까. 근데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당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또 전문 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분야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당직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온콜은 가능하지만 24시간 당직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분야가. 그건 말만 그렇게 하고 당직 안 쓰시잖아요. 근데 온콜을 할 거는 결국 콜해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그 시간에 있어서 뭔가 그 분야별로 좀 대책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병원 단계에 있어서도 제발 좀 국립대학교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대학교 병원에 계시는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좀 한 자리 모셔가지고 그렇게 안 친한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좀 하셔가지고 전공의를 어떻게 좀 그런 필수중증 분야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배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논의하면 저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복지부가 무슨 신의 손도 아니고 뭐 지침 만든다 해가지고 당직 문제 해결되는 거는 전혀 아니다. 물론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수가 문제라든지 그런 골격들은 이제 중앙정부 해야 되겠지만 실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현장에서 해야 될 상당한 내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네, 당직 문제하고 전달 체계, 환자를 올바른 곳에 하기 위한 전달 체계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금 약간의 관점에 따라서 오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뭐 쉽게 또 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이런 오해라도 조금 서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숙 사무관님. 네, 아까 지역 책임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확충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19년 한 11월 정도 그 지역 의료 강화 대책 발표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 강화 대책 중에 하나로서 좀 제안이 되었었고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권역 심내센터 14개만으로 지역에 있는 심내 환자들을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최근에 연구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에 좀 시범 사업을 먼저 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70개 권역별로 이제 확충할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 내는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 확충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지정 기준안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보완들이 된다면 추후에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좌장님, 제가 됐습니다. 그만. 여기서 이제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을 오버할 수밖에 없고 또 아마 별도의 자리에서 차분히 좀 얘기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짧게 얘기할 부분 아니라서 제가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더 이상 토론은 없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서로 소통하는 소통과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필수 중증 의료가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다 현장에서 노력하신 이제 분들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21년 경기권역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움으로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제 발표 필수 중증 의료 병원 전 단계 체계를 발표해 주신 이경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님,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 지역 뇌졸중 병원 전 단계 트리아지 시범 사업을 발표해 주신 이지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 사업단 교수님 감사를 드리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멀리서 참여해 주신 동아대학교 병원 권역심리혈관 센터 차례관 교수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권역심리혈관 센터 배희준 교수님,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장님 이승준 선생님, 그다음에 이천소방서 구급대장 이동협 선생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문재숙 사무관님, 오늘 여러 가지 좀 좋은 제안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과제를 좀 남기고 오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가 주최한 경기 권역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장으로 애써주신 이건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 권기권역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